자, 순환주기와 블루오션 투자. 그래서 이제 얘기해 볼게요. 자, 순환주기 사이클이라는 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제 순환주기 사이클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하락 뒤엔 다시 상승이 있다. 보통 이제 요거를 제가 아까 그 10년 주기설 같은 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10년 주기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 근간이 됐던 거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10년 주기설인지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대부분의 10년 주기설이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가 있었고 1998년도에 IMF가 있었으니까 2018년도에도 뭐가 있을 거야 라는 거였는데 사실 2018년도에도 뭐가 없었잖아요. 안 떨어졌죠. 그리고 저 거슬러 가서 1988년도로 보면 저희 서울올림픽 때거든요. 서울올림픽 때는 집값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안 맞는 말이었는데 왜 대략 10년적으로 그런 사이클이 만들어지냐면 보시면 자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 집을 많이 팔아야지 돼 있기 때문에 분양 물량이 증가해요. 근데 분양은 집을 판 것뿐이지 집이 공급이 된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분양을 먼저 하고 집을 짓기 시작하죠. 선분양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1호부터 한 2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입주 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입주 가능한 집들이. 요 텀이 한 2년 반 정도라서 요 박스 하나가 5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입주 물량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정도면 공급이 이제 과잉이야. 그러니까 이제 꺾이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도 야 이제 좀 덜 지어야겠다. 똑같이 지어봤자 어차피 돈 덜 버는데 이제 좀 덜 지어야지라는 식으로 해서 분양 물량을 줄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로부터 2년 반 뒤에는 입주 물량도 줄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공급이 부족해진다 싶어지니까 다시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분양 물량을 늘릴 거고. 그럼 보면 제가 아까 박스 하나가 5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요 사이클 하나가 대략 5년에서 2박스 내에 돌아가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나라는 10년 주기설에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를 취하고 있고 분양에서부터 입주까지 대략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0년 주기 사이클을 가진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실전적으로 보면 한 7, 8년 정도 상승하고 한 3년에서 4년 정도 하락하고 뭐 이 정도 패턴을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상승할 때 주택이 부족해서 상승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줄고 있어서 수요는 계속 줄고 있지 않나요? 뭐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수요도 줄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집도 많이 짓고 있는 거 지은 것 같은데 왜 공급이 부족해서 올라가기 시작하지? 라는 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보시면 자 주택 공급률이 100%인데 왜 주택이 부족할까라고 했을 때 집은 인구수만큼 필요한 게 아니라 세대수만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한 번도 인구수가 준 적은 없어요. 지금 막 뉴스 매스컴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거지 인구가 줄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세대수 분리 형태는 훨씬 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보시면 고작 10년 정도 사이잖아요. 요 보라색 그래프는 요 오른쪽 수치 보시면 되는데 2만 정도였던 그 수치가 22,500으로 올라 한 10% 정도 올라간 거죠. 고작 10년 사이에 10% 정도 집의 필요 숫자는 더 늘어났던 소리예요. 이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집을 그동안 동안 10% 이상 더 짓지 않았으면 집이 모자라는 현상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전국에 있는 주택수의 10%만큼을 이동안 지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실제로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정부에서는 100%라고 한번 공표를 했지만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나 경기도는 100%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는 또 보셔야 될 거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서울은 서울에 주택이 너무 모자르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오를 거다. 서울에 지금 집이 얼마나 부족한데 이런 얘기 계속 하는데 서울의 집은요. 지금만 부족한 게 아니라 항상 부족했어요. 그냥. 다 서울 살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서울은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집값이 오르내리는 거는 서울의 집이 충분하냐 부족하냐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서울은 그냥 원래 부족한 지역이에요. 경기도도 살짝 100%에 못 미치죠.
나머지 지역들은 보급률이 100%가 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최근 이제 아마 재건축해서 이거 일반 분양 이제 아마 들어갔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강남 아파트라는 곳이거든요.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도보로 5분도 안 걸리는 완전 최역세권 아파트예요. 근데 아파트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 않죠. 여기 있는 경고물을 한번 확대해서 보면 이곳은 낙석 위험 장소로 외벽 탈락 위험이 있습니다. 주정차 및 보행 시에 외벽 탈락 장소를 피해서 주차해주고 걸어 다니세요라는 얘기예요. 내가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걸어 다니는데 벽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다니래요. 등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아파트에서 살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이 상태로 10년 이상 방치돼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던 주택보급률 카운팅할 때는 이런 집들도 다 집으로 들어가요. 그럼 실제로 주택보급률은 과잉돼서 계산돼 있다는 거죠. 다른 지역들도 100%가 이렇게 넘었지만 이런 지역 지방일수록 낡은 집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 그게 못 쓰는 집들도 다 이 숫자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 표를 안 만들었구나. 또 하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예전에 지금은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바뀌었는데 원래 재건축 연한이 40년이었어요. 40년. 그리고 저희가 건물의 감정 평가할 때도 40년이 지난 건물은 건물의 가치를 거의 0에 가깝게 평가를 하거든요. 건물은 40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이 끝난다고 봐요. 그러면 40년 되면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100이라는 신축 건물이 들어왔을 때 얘가 40년 동안 0이 되는 거잖아요. 100이 0으로. 그러면 매년 한 2.5 정도씩은 그 집이 낡아서 없어진다는 소리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이해되시나요? 100%의 집이 40년 동안 0%가 되니까 매년 2.5% 정도씩은 집이 낡아서 0이 되는 거잖아요. 이 소리는 결국 전국의 주택수로 봤을 때 전국의 2.5%의 주택이 항상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노후돼서.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균 유지를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인구수가 하나도 안 늘어나고 세대수가 현상 유지만 한다고 해도 매년 2.5%의 새 집은 지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지 현상 유지가 된다는 소리예요. 요만큼이 안 되면 집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집을 엄청 많이 짓는 것 같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 같아도 집은 계속해서 모자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부동산의 세 가지 속성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제가 사이트에 설명드리기 전에 이 그림으로 보이는 게 뭐 같으세요? 외식주, 그렇죠? 외식주죠. 외식주는 옷과 먹을 것과 잠자리, 이거 자는 주택을 얘기하는데 집은 이 외식주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것 중에 하나인데 필수제라는 소리입니다. 필수제. 그 다음에 자 그럼 볼게요. 자 올해 어떤 옷이 나왔어. 외식주 중에 어떤 옷이 나왔어요. 옷이 나왔는데 이 옷이 디자인이 너무 잘 빠졌어. 그래서 야 내가 이거 한 지금 100벌 사재기 하랬다가 10년 뒤에 팔면 한 3배씩 받고 팔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옷 사재기 하는 분들 보셨어요? 못 보셨죠? 자 올해 이렇게 밀키트가 나왔어. 밀키트가 나왔는데 영구 보존되는 밀키트야. 근데 맛도 너무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한 100박스 사서 내가 10년 뒤에 팔면 한 10배 마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00박스씩 사시는 분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근데 집은 내가 쓰지 않더라도 이거 사뒀다가 10년 뒤면은 집값 오르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죠. 이게 위식주 중에 유일하게 주택만이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와 필수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유일하게 주택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투자재만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항상 위험한 포인트가 뭐냐면 투자재들은 투자자들이 몰리는 거잖아요. 내가 쓸 게 아니죠. 투자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소리예요. 내가 투자하는 회사도 그 회사가 물론 내가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내가 다니는 회사도 아니고 그냥 투자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사랑이 변하죠. 사랑이 변한 것처럼 언제든지 변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들락날락해요. 수요가 어느 순간 이 투자처가 괜찮아 보일 때는 수요가 100까지 늘어났다가도
순간 악재 한번 터지면 수요가 0으로 변할 수 있는 게 투자자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근데 주택은 투자자이면서 필수재기도 해. 그리고 한마디로 기본적인 수요 베이스가 항상 깔려 있다는 거예요. 왜? 항상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투자자가 몰려서 수요가 100이 됐더라도 이게 완전 악재가 타서 빠졌을 때 0이 되는 게 아니라 필수 수요이기 때문에 50 정도의 수요는 남아있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훨씬 더 잘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부동산이 주식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투자처로 각광을 받는 거예요. 필수재이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의 되게 특이점 중에 하나고요. 근데 또 하나는 자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뭐 유명한 명품 브랜드 옷이 뭐가 있나요? 제가 명품을 잘 몰라서 샤넬 그냥 샤넬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샤넬만 아니까 샤넬에서 백을 냈다고 할게요. 위에 속한다고 하고 백을 냈는데 이번 백은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한 1억의 가치를 1억으로 판매를 했어요. 그렇게 판다고 해서 정부에서 요즘 백값이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백 안정화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규제 거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그런 적. 마찬가지로 음식도 뭐 되게 비싼 음식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가격 비싸게 매긴다고 음식 안정화 정책 이런 거 하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택만 유일하게 정부에서 규제책을 두고 관리를 하죠. 왜? 필수재 중에 투자처가 되는 게 유일하게 주택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이 다 못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공재 성격을 둬서 관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유일하게 또 주택만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유식 중에. 이렇게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성격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부가 개입하게 되고요.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가 들어오게 되는데 소비자들은 실수요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가수요자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공급하는 주체인 건설사가 들어갈 거고요. 요 세 개의 주체가 이제 시장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 주체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러면 이 세 주체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정부. 정부는요. 일단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돈과 표심이에요. 돈과 표심. 정부는 돈과 표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라 경기를 안정화시켜야 돼요. 그렇죠? 나라 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급락도 안 좋고 급락은 당연히 안 좋아서 떨어지니까 그리고 급등도 안 좋습니다. 원래 급등은 좋은 줄 알았어. 근데 일본의 케이스를 보고 야 급등도 절대 좋은 게 아니구나를 병구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표심을 위해서 절대 급등시키지 않아요. 보시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얘기 앞서서 몇 번 나왔잖아요. 이게 일본의 니케이 지수인데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나 펀드 투자로 은행 상담받으러 가면요. 은행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그러니까 펀드를 매달 적립식으로 얼마씩 넣어놓으면 평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우상향하면 결국엔 돈을 벌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여줘요. 미국의 다우 지수 같은 걸 보여줍니다. 실제로 다 우상향했어요. 근데 일본의 그래프를 보면 우상향한 그래프가 아니죠. 일본은 오히려 전고점을 아직도 20년 동안 돌파를 못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3,000 뚫었다고 엄청 최근에 좋아했었잖아요. 코스피 2,000을 뚫었던 게 우리가 2007년도입니다. 한 13년, 14년 만에 3,000을 뚫은 거예요. 근데 일본은 7,000이었던 그 니케이 지수가 고작 6년 만에 몇 배가 뛰냐면 6배가 뛰어요. 6배가. 600%를 넘어섰다는 소리입니다. 딱 들어도 얼마나 거품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거품이 버블이 이때 터지면서 이 버블을 조종하는 기간이 잃어버린 20년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정권을 잡았던 일본 정권은 엄청나게 추앙받았겠죠. 맨날 니케이가 사상 최고치를 정신하고 막 소비 막 진작되고 와 일본이 역시 세계 최강국이 돼가는구나 이랬을 텐데 이렇게 때려 맞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심을 위해서는 너무 경기를 이렇게 급등시키는 것도 안 좋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여파가 너무 크다는 거를.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너무 올라가는 걸 안 좋아하고 너무 급락하는 것도 안 좋아해요. 그리고 그 표심이 또 그래서 표심 때문에 항상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그 밸런스를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거. 자, 보통 보수와 진보파가 있잖아요, 정권이. 진보가 들어오면 집값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러죠? 집값이
안 좋을 거라고 그러죠. 주택 가격 잡을 거라고 주제책으로. 그리고 보수파가 들어오면 집값을 부양시키는 정책을 내서 집값을 띄울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에 문재인 정권 들어올 때도 그 지지율이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진보가 한 10년 동안 정권을 잡을 것 같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재미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과거 역대 사례를 보면요. 이 그래프 보시면 파란색이 떨어졌던 기간이고요. 빨간색이 올랐던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길이가 상승률과 하락률이거든요. 보시면 이 파란색은 안정화 대책이 나왔던 그 표입니다. 자, 90년 4월 13일에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이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시장을 눌렀던 투기 억제 정책이에요.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느꼈던 2008년도 9년도부터의 이 하락장도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고 기간도 이 기간보단 짧죠. 근데 이 기간에 보시면 엄청 오래 조정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락폭도 엄청 크잖아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1기 신도시 200만 원 공급이 90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공급량을 때려박아서 부동산 시장을 잡았던 시기거든요. 그럼 이 시기는 당연히 진보 정권이 그 정권을 잡았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 시기의 정권은 노태우 정권이었어요. 노태우 정권은 대표적인 보수파죠. 보수파는 왜 이때 집값을 때려잡았을까? 라고 했을 때 이때 당시에는 이때쯤에 이제 우리 지금 전세 갱신권 생겨서 2년에서 4년 보장되잖아요. 근데 이때쯤에 이때는 1년이었던 전세를 2년으로 바뀐 거를 이때쯤에 시행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세난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이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는 집이 지금보다 더 모자랐어요. 그래서 전세가가 너무 올라서 막 자살하는 가장들 얘기가 뉴스에 나오고 막 신문 기사에 나오고 그럴 정도였거든요. 민심이 너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역대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잡는 정책을 씁니다. 자, 98년도에는 이제 IMF 맞고 나서 바로 직후죠. 이때의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다음에 노무현 정권이 잡아요. 둘 다 진보적인 성향의 정권인데 노무현 정권 때 우리 정권 때 집값을 못 잡은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전 정권이 김대중 정권 때 규제책을 너무 풀어주지 말아야 될 규제책까지 너무 다 풀어주는 바람에 우리가 그 규제부터 다시 세우고 잡느냐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그 정권 내에 못 잡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김대중 정권 때 많이 풀어줬어요. 근데 왜 진보 정권에서 그 주택시장 규제를 많이 풀어줬냐? IMF 때문에 표심이 안 좋잖아요.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 부양하려면 부동산을 풀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진보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책을 밑도 끝도 없이 다 풀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정권의 성향보다도 정부가 움직이는 거는 오히려 표심에 의해서 많이 움직인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표심에 대한 얘기들을 했고 그 다음에 뇌구조, 돈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분의 뇌구조거든요. 어떤 분의 뇌구조일 것 같으세요? 역대 대통령 중에? 이명박 대통령도 비슷한데 요거는 이제 조금 옛날 얘기죠. 공화당 빨갱이. 옛날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뇌구조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때가 공화당이었어요. 그때 공화당이었었는데 보시면 그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을 때 그 미국에서 별말을 안 했던 이유가 너 그러니까 그때 미국의 간섭을 엄청 받을 때였잖아요. 6.25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다음에 바로 쿠데타 일으켜서 잡은 거라서 나라 경제도 엄청 안 좋고 지금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감시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터치를 안 당하고 내가 이 정권을 계속 잡으려면 그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그 자본주의의 방식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세웠어야 됐어요. 근데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돈을 끌어와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살 때였어요. 북한이 더 잘 살 때였거든요. 그래서 빨갱이라는 그 키치프레이즈를 만들어서 못 넘어가게 막고 있었던 거예요. 북한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표를 돈으로 샀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공화당 선거활동 할 때도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한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걸 하냐면 처음에는 미국한테 야 너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로 계속 남게 하려면 자본주의 국가로 계속 남아있게 하려면 돈 좀 빌려줘라고 해서 미국에서 지원을 처음에 해줍니다. 그거 갖다 택도 없죠.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나라인데. 그래서 이제 일본에 돈을 빌리러 가요. 일본에 돈을 빌리러 가서 일본한테 너네 우리나라 그 쳐들어온 것과 뭐 위안부 문제 이런 거 앞으로 문제 삼지 않을게. 그러니까 돈 좀 빌려줘라고 해서 그때 이미 위안부 문제를 사실은 종결 짓고 돈을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도 위안부 갖고 걸고 넘어지니까 니네 그때 돈 빌려가면서 다 끝난 거잖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그렇게 돈을 빌려와서 그걸로 포항제철소 짓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도 돈이 모자라서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 돈을 빌리러 돌아다니는데 그때 코리아가 어딘지 알고 어떤 나라가 돈을 빌려줘요. 근데 독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네 우리 지금 간호사랑 광부가 부족한데 그 인력 파견해주면 돈 빌려줄게라고 해서 간호사랑 광부를 파견을 하고 그때쯤에 이제 미국에서 또 베트남 전쟁을 일으켜서 한국에서 우리가 베트남 전쟁 파병 시켜줄게 대신 돈 좀 빌려줘 해서 파병도 시켜줍니다. 그 내용이 국제시장에서 다 나오죠. 황정민이 그 베트남 전쟁도 파병 나가고 광부로도 가서 간호사 와이프 만나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다 박정희 대통령 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그때 이제는 월남전 파병을 보내고 나니까 그 미국 대통령이 고맙다고 방한을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도심지 모습이 전 세계에 방영이 됩니다. 전 세계에 방영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전쟁 맞은 지 얼마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남의 나라 전쟁을 도와주겠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코리아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야, 쟤네 그래도 좀 사는 나라인가 보다. 미국이 전쟁하는데 도와줄 정도면. 그래서 TV를 보고 있는데 다 판자촌만 나오는 거야. 그때 서울에 다 판자촌만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 재미교포들이 엄청 컴플레인을 합니다. 야, 니네 쪽팔려서 내가 여기 미국에서 못 살겠다. 지금 대한민국 그 월남전 파병한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는데 TV에 판자촌만 나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너무 민원을 많이 받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시장한테 서울을 개발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서울 아파트를 개발하라는 얘기를. 그리고 개발하라는 얘기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간호사랑 광부들 응원해 주려고 이제 독일을 방문하게 되는데 독일에 방문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물어봐요. 야, 너네도 1차 세계대전의 주범이라 전쟁 배상금 물어주고 니네 나라 세우느냐고 되게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 내에 나라를 회복했어? 우리도 비법 좀 알려줘라고 물어봐요. 그때 독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가 있어. 이 고속도로가 유통을 잘 돌려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거에 꽂혀서 바로 오자마자 우리도 고속도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해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다 돈 드는 일이잖아요. 서울도 개발해야 되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이거 만들 돈이. 그래서 머리를 짜맵니다. 머리를 짜매다가 만들어낸 게 이제 땅 장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식으로 땅 장사를 하게 되냐면 예를 들면 땅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1번 땅, 2번 땅, 3번 땅, 4번 땅이에요. 근데 고속도로가 이렇게 날 예정이야. 그러면 1, 2, 3, 4번 땅 주인한테 가서 땅을 팔라고 합니다.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달라고 하는 순간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한테 철퇴를 받습니다. 그래서 뺏어올 수는 없어. 근데 거의 이렇게 팔라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줘봐. 내가 나중에 돈을 줄게. 라는 식으로 해요.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아니 돈을 먼저 주고 가지고 가야지 왜 땅을 먼저 가지고 돈을 나중에 준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여기 1번 땅 이만큼이잖아. 여기 고속도로 나면 니네 도로 옆이니까 땅값 많이 오를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니네 땅값 오르니까 땅을 그냥 좀 줘보면 안 될까? 내가 니네 땅값 올려줄게라는 식으로 땅을 이렇게 환수하기 이렇게 달라고 그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번 땅도 받아서 요만큼 개발하면 여기 땅값 오를 거고 요만큼 개발하면 여기 땅값 이렇게 오를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몇몇 땅 주인들이 줬어요. 땅을 주고 도로가 개발되고 나니까 진짜 여기 땅값이 10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 내 땅의 4분의 3 정도 주고 남은 4분의 1이 10배 오르면 사실 그게 더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땅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에 땅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만큼은 고속도로 부지라고 하면은 일부는 정부가 남겨놔요. 자기 걸로. 이만큼은
전 땅 주인 거예요. 여기 개발되면서 오르잖아요. 그럼 얘네는 돈 벌어서 좋고 이 땅은 공짜로 얻었죠. 그리고 이 고속도로 여기 놓을 건데 이제 아스팔트나 이런 거 콘크리트 가격 빼야 되잖아요. 인건비랑. 그거는 이 땅을 팔아서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도로가 생기는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방법을 터득하고 나서 야 이거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선거 자금이랑 나라 개발 자금을 끌어들여야겠다. 왜냐하면 이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뭘 했었냐면 화폐 개혁을 한번 했었어요. 돈을 끌어들이려고. 화폐 개혁하면 부자들이 돈을 내놓을 거야. 화폐 개혁 된다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이제 하고서 성공을 하니까 대박이라 생각해서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갔던 게 강남 개발이에요. 강남이 왜 개발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땅 장사해 먹으려고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땅을 갈고 거기다 집을 짓고서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는 4대 문안이 메인 입지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와요 거기를. 아무것도 없는 시골 쪽인데 그때 거기를 영동지구 개발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영등포가 여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영등포 그 강남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영등포구가 이만큼이었고 여기가 강남이었어요. 그 영등포구 동쪽에 있는 땅이라고 해서 영동 개발이라고 들어갔던 건데 무튼 여기가 개발이 됐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2호선도 원래 위쪽에서만 다니기로 계획되어 있던 걸 순환 노선으로 2호선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강북에 있던 명문고들을 다 강제 이전시켜요. 이쪽으로. 고속버스 터미널도 강북에 있던 걸 지금의 고속버스 터미널 자리로 이전시켜버리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는 우리 지금 코로나로 뭐 카바레나 유흥업소 못하게 하는 것처럼 유흥업소 다 금지. 여기만 유흥업소 가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억지로 이주시키면서 여기가 지금의 메인 입지가 된 거예요. 여기 지금의 메인 입지가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강남 땅값을 비싸게 팔아먹었죠. 그러면서 이제 땅 장사를 하면 된 건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정부는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돈의 발행권도 정부가 왠지 쥐고 있는 것 같고 돈을 끌어오려면 어디서든 끌어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돈은 사실 크게 상관없는 거 아닌가? 정부는 할 때 세금도 엄청 많이 걷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모든 정부나 지자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돈이 없으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 돈이 없으면 거기에 아무리 많은 호재들이 있어도 호재가 시행이 안 됩니다. 대표적인 데가 인천이에요. 인천은 지자체의 자립도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호재는 정말 많거든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 호재를 진행시키지 못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교통 호재들도 교통 라인 지하철 노선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 뭐 용인 안양을 거쳐서 서울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용인 안양한테 호재잖아요. 서울로 가는 노선이 하나 생기니까. 근데 그때 용인을 지나가면 용인 지자체에서 그 노선비를 내고 안양을 지나가면 안양에서 그 공사비를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양은 돈이 많으니까 우리 지원해 줄게 라고 해서 안양에 있는 노선이 생길 수 있는데 용인 같은 경우는 에버라인 아시죠? 에버랜드로 가는 라인. 거기도 적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재정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노선도에 돈을 못 대주겠다고 하면은 용인은 백날 걸려도 국가에서 아예 국가 돈으로 100% 하는 노선이 아니면 지하철 노선이 들어오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식의 이해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나 다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정책들도 우리가 세금 걷기 위한 정책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돈을 걷기 위해서 정책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움직임의 모멘텀은 다 돈과 표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재작년인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거는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게 이게 수익성이 나오는 고속도로인가 수익성이 나오는 노선도인가 해서 수익성이 나오는 데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는 소리는 수익성이 안 나오는 데를 그래서 정부가 지원해 줄게 만들어라라는 소리거든요. 한마디로 만들면 손해나는 노선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총사업비가 24조 1,000억이면요. 3년치 SOC 예산을 여기다 다 털어놔야 돼요.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상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왔을 때 정부가 돈이 좋은 돈이 있어야지만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정부가 하겠다고 하니까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건설사는 이제 진짜 돈만 보고 움직여요. 건설사는 돈이 최고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돈만 보고 움직이는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인허가 실적 보면 집값 오를 때 인허가 많이 받고 집값 떨어졌을 때 인허가 적게 받습니다. 왜 집 많이 지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때 조금 갭이 벌어졌던 건 이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어서 집을 지어도 집값은 올라가고 있지만 집을 지어도 비싸게 못 파는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인허가를 좀 적게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건설사는 그냥 돈만 보고 달려간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소비자들 자 실수요자들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똑같이 소비자들은 그 심리에 많이 흔들립니다. 대중의 움직임 보면 자 집값 이게 이 보라색이 거래량이에요. 높을수록 거래량이 많이 찍힌 거고요. 이 파란색은 가격 지수거든요. 제가 아까 블루오션에 투자해야 되면 언제 투자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거래 안 될 때. 요렇게 낮을 때 제일 떨어 이때 제일 하방이잖아요. 이때 투자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언제 투자하죠? 오르고 있을 때 거래량이 확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움직임들이 합쳐서 어떻게 순환주기를 만드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대략적으로 시간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거든요. 2005년부터 18년까지 볼게요. 이렇게 나와서 자, 이때 집값이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때 건설사는 뭐 한다고 그랬죠? 뭐 할 것 같다고 그랬죠? 제가 뭐 한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분양을 한다고 그랬죠, 먼저. 그렇죠? 집값이 올라가니까 분양을 합니다. 자, 그럼 이때 건설사는 분양을 해요. 그럼 소비자는 뭘 할까요? 소비자의 심리는 어떨까요? 이제 집값 막 오르기 시작했는데 소비자의 심리는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으세요? 좀 무덤덤하거나 아직 긴가민가한 이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겠죠. 소비자는 약간 보합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이전에는 이렇게 하락장이 이어졌었겠죠. 일반적으로 정부는 이 하락장이 길게 이어지고 나서는 부양책을 펼쳤을 겁니다. 집값 오르라고. 그렇죠? 근데 집값이 이제 드디어 오르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이제 지켜보겠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이때는 지켜봐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집값 상승이 2년 정도 더 이어졌습니다. 2년 정도. 자, 이때 건설사는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계속 분양 올리겠죠. 소비자는 이제 조금 매수 패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겠죠. 매수가 조금 늘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수요도 여전히 높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아까 주택은 필수제라고 그랬죠. 꼭 사지 않더라도 내가 내 집에서 살지 않으면 전세로라도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시기에는 심리가 안 좋으니까 집을 사지는 않겠죠. 새로 생겨난 수요들은 다 전세를 들어갈 거잖아요. 그 때문에 이때는 전세 수요가 많은 시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때는 조금 심리가 풀렸으니까 매수도 하고 전세도 많이 타이고 약간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때 지켜보다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면 부양책을 또 낼까 했었는데 이제 방향 잡고 진짜 상승으로 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또 가만히 있겠죠. 이때까지는. 그러고 또 2년 정도 상승이 또 이어져요. 이때를 제가 한 13에서 14년도쯤이라 보고 이때를 2년 뒤니까 15년에서 16년 사이라고 볼게요. 이때는 18년에서 19년 사이. 요쯤 되겠죠? 자, 2년 동안 또 올라가요. 그러면 건설사는 여전히 분양 많이 하겠고요. 왜냐면 건설사는 이때까지는 계속 분양합니다. 왜냐면 먼저 팔잖아요. 팔고 나서 뒤에 떨어지든 말든 입주할 떨어지든 말든 그건 건설사는 알 바가 아니에요. 나는 이때 상승장 때 팔면 끝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계속 팔고 소비자는 이제 전세보다는 매매를 더 선호하게 되겠죠. 벌써 6년간 상승하는 거 목격을 했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야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제 좀 잡아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에서 규제책을 이제 내기 시작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2020년에서
21년 정도가 왔어요. 그럼 뭐 할 것 같으세요? 이때쯤에 뭐 할까요? 자, 건설사. 이쯤에 이제 하락장으로 시작되겠죠. 이때까지는 아마 건설사는 그냥 분양을 할 겁니다. 소비자는 이제 매매가 완전 짱인 시대고 정부는 규제를 점점 늘려나고 있겠죠. 자, 이런 형국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그럼 자 볼게요. 저희가 주택으로 할 수 있는 투자법은요. 일단은 그 월세 투자가 있어요. 월세.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는 방식의 구분인데 경매 투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갭 투자라는 게 있고요. 갭 투자는 전세에 끼고 전세를 높은 가격에 맞춰서 투자금을 줄여서 사는 투자 방법이에요. 보면 경매는 사는 방식이고 경매로 사서 갭 투자할 수도 있고 경매로 사서 월세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분양권. 분양권도 사는 방식이죠. 그다음에 재개발. 재개발, 재건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호재 투자, 호재를 따라가는 투자랍니다. 그 다음에 갭 메우기 투자. 뭐 요런 것들이 이제는 여러 투자법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보면 자 월세 투자는 요 흐름으로 봤을 때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월세는 수익률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수익률을. 그러면은 일단은 월세를 높게 받아야 되고, 그렇죠? 수익률을 높이려면 일단은 수익이 커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금은 적어야겠죠. 그러면 집을 싸게 사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는 방법 중에 경매가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러면 볼게요. 지금 경매 시장에 가면요, 낙찰가율이 100%가 넘어요. 그러니까 되게 높게 낙찰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경매가 생각보다 싸게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장 제가 처음 시작해서 14년도 11월에만 갔어도 경매로는 싸게 못 샀어요. 그냥 부동산 가서 사나 경매로 사나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면 경매로 언제 싸게 살 수 있냐라고 하면은 한 이쯤 시기예요. 12년 이쯤. 왜? 사람들이 하락장만 좀 경험했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러면은 부동산에 가서도 거래를 안 할 텐데 휴가 내고 법원 가서 집을 낙찰받으려고 할까요? 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경매로 하면 시세보다도 싸게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럼 싸게 샀죠. 그리고 이때 시장이 계속 꺾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매매한다고요? 전세 산다고요? 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전세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전세가 없으면 또 월세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전월세 수요가 필연적으로 많은 시기입니다. 게다가 시장이 떨어지면 공급도 그만큼 계속 줄고 있었기 때문에 전월세 수요가 기본적으로 많은 시장이에요. 그러면 월세도 높게 받을 수 있겠죠. 경매와 월세 투자는 이때쯤에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바닥 찍었을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경매 공부해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지금 공부해두면 하락장 이제 곧 왔을 때 이걸 써먹을 수 있으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갭 투자는 전세가를 제가 최대한 높게 받아서 투자금을 줄이는 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한 요때쯤 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미 전세가 이제는 많아지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근데 이때는 상승이었잖아요. 사실 하락장부터 전세에 대한 수요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하락장부터. 자, 저희가 언제부터 꺾였냐면 한 2008년도부터 꺾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0년, 12년에 바닥 찍고 이렇게 되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거 이때부터 선호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10년도에 더 선호하고 집값 떨어진 거 2년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에 12년도에는 진짜 전세 아니면 안 되겠구나. 역시 집 산 놈들 바보야. 전세 살기 잘했어 라고 하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14년도 됐을 때는 긴가민가 하는 시기고 그럼 이미 2년, 8년 동안 전세를 살았죠. 그렇죠?
근데 전세 수요는 계속 많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계속 올려주면서 살았겠죠. 그러면 이때 사실 전세랑 매매가를 붙여서 할 수 있는 시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이때 샀는데 그동안 계속 전세가 공급이 부족했잖아요. 왜냐면 이때 분양을 끝으로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분양을 적게 했을 거잖아요. 입주 물량도 줄어드는데 이때 이제 드디어 건설사가 뒤늦게 분양한다고 해도 분양부터 입주까지 얼마나 걸린다고요? 2년 반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공급은 이쯤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17년도 정도부터. 그러면 안 그래도 공급 부족이 누적돼서 이제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공급이 한 3년 정도는 더 없어. 이제 분양하면 3년 뒤에 새 집이 생기니까. 그 와중에 사람들은 아직 긴가민가 하고 하락장을 너무 오래 겪었으니까 전세만 찾아. 그럼 이때가 바로 매매가를 싸게 하면서 전세가를 높게 받아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갭 투자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 건설사들도 이제 분양을 하기 시작할 거잖아요. 근데 분양을 할 때 오랜만에 분양하잖아요. 그동안 계속 하락장이었다가. 그러면은 분양가를 공격적으로 책정을 못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가를 되게 보수적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집을 잘 안 살려고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때 그렇게 높지 않은 경쟁률로 들어가서 싸게 사는 거죠. 이때쯤 분양받으셨던 분들은 지금 거의 웬만한 지역은 다 2배예요. 분양가에. 그래서 지금도 청약을 하기에는 좋은 시기예요. 왜? 당첨되면 로또 청약이니까. 근데 문제는 당첨되기가 겁나 어렵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갭 투자 다음에 분양권 투자를 하는 게 적정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쯤에는 싼 가격으로 경쟁률이 낮은 상태에서 개탈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제일 개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확률이.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무슨 투자가 오게 되냐면 자 건설사에서 분양을 열심히 했어요. 분양을 하려면 빈 땅부터 처음에 분양을 해요. 왜냐면 빈 땅에 돈이 제일 적게 드니까. 집을 부수고 다시 짓는 것보다 빈 땅에 집을 짓는 게 훨씬 쉽잖아요. 빈 땅부터 먼저 분양을 계속 하는데 분양을 다 하고 이제 빈 땅을 다 썼는데도 집값이 계속 올라. 그래서 나는 집을 더 팔고 싶은데 빈 땅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야 있는 집을 부수고 팔아볼까라고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로 수요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빈 땅 다 팔 동안 분양가가 많이 올라갔을 거잖아요. 빈 땅을 다 팔 정도로 시장이 뜨거웠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지면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야 이제 우리 이거 새 거 만들어서 팔면 돈 많이 남으니까 이제 재건축 재개발 진행해볼까? 라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재건축 재개발의 투자법이 유행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 뭐 하남 미사라든가 뭐 동탄 이신도시라든가 그다음에 또 위례 신도시 이런 데가 대부분 다 분양한 게 15년, 16년도쯤이었어요. 14년도부터. 왜? 거기가 빈 땅이거든요. 택지개발지구거든요. 빈 땅. 빈 땅부터 열심히 분양을 해서 그것들이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입주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처음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게 한 17년도 말 정도부터 이슈가 되기 시작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새 아파트에 살고 싶잖아요. 근데 이미 그 지역들은 낡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잘 사는 지역들은. 근데 내가 강남에 사는 한 3, 40억대 부자인데 동탄 이신도시에서 새 집을 짓는데 새 집 짓는다고 해서 동탄 이신도시로 이사 갈까요? 강남에 살던 사람이 4, 50억대의 자산가인데 이사 잘 안 가겠죠. 그냥 나는 강남에서 낡은 집 고치면서 살래 라는 식으로 미루고 있었을 텐데 이제 강남에서 재건축을 해서 새 아파트가 들어온대.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동기부여가 되죠. 그러면서 이 재건축 재개발이 이슈가 될 때 돈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지역들을 사기 시작해요. 누가 봐도 좋은 지역들을. 그러면서 좋은 지역들이 많이 올라요. 그러면 이제 뒤늦게 들어온 투자자들이 이제 나는 이제 투자에 대해서 눈을 띄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좋은 지역은 이미 다 올랐네. 그럼 어떤 지역 찾아야 돼요?
좋아질 지역을 찾아야겠죠. 이미 좋은 지역은 다 올랐으니까. 그래서 좋아질 지역이 호재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호재 투자를 공부해서 들어가기 시작해요. 생각해보면 우리 실거주 알아볼 때 호재 같은 거 알아보시나요? 거의 호재 같은 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투자를 할 때 호재를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호재 지역들이 오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오르게 되냐면 호재 있는 지역도 좋아질 지역도 비싸지고 좋은 지역도 비싸요. 그러면 이제 야 여긴 좋아질 지역도 아니고 좋은 지역도 아니지만 다른 데가 너무 올라서 가격이 너무 싼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해서 싼 지역들이 가격을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그걸 갭매우기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 순환 주기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제 수강생분들 중에 그 16년도, 17년도 이때쯤에 갭 투자했다가 물려가지고 19년도, 18년도, 19년도에 역전세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 강의 듣고 내가 뭘 잘못했었는지 좀 이해를 하시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보면 이때 분양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분양한 게 필연적으로 언제 입주 물량으로 쏟아지죠? 2, 3년 뒤인 18년, 19년도. 그래서 18년, 19년도는 필연적으로 역전세가 예정돼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뒤늦게 15년도에 갭 투자를 들어갔지만 1년 만에 16년도에 다 털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 주기와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어떤 시장이 만들어지는지가 보이시면 사실 미리 선대응 언제 엑시트를 해야 될지 언제 사야 될지가 선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블루오션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러면 앞으로 정부의 규제는 점점 더 강해질 것밖에 안 남았죠. 사실 정부의 규제가 풀리는 시점은요. 그 하락이 시작됐을 때요. 그러면 결국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규제로 세금을 많이 들어도 지금 팔 것인가 오를 때 아니면은 나는 하락장이 왔을 때 규제가 풀릴 걸 기다려서 가격을 지금보다는 싼 가격으로 팔 것인가. 그 두 개의 게임이거든요. 그럼 저는 사실 잘 팔릴 때 세금 내고 파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엑시트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니면은 아예 진짜 정말 롱런으로 가져갈 것들만 남기시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는 시장의 사이클이 흐르고 그거에 따라서 진입 타이밍이나 먼저 선진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갭 투자할 때 나는 분양권 투자하고 있으면 되겠죠. 남들이 분양권 들어갈 때 나는 재개발 재건축 먼저 선진입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14년도 11월에 첫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15년도 목표로 세웠던 게 한 달에 한 채씩 사자였어요. 한 달에 한 채씩 사자. 그래서 15년도가 끝났을 때 12채를 삽니다. 진짜 한 달에 한 채씩 사서. 그래서 그때 갭 투자 물건도 사고 분양권 물건도 사고 재개발 물건도 사고 호재 투자 지역도 샀었거든요. 근데 그때 재개발 사고 나서 원래 그 초기 투자자들은 사고 나서 공부해요. 공부하고 사야 되는데 사고 나서 공부하거든요. 재개발에 좀 공부해 보려고 책을 알아봤는데 책이 한 권밖에 없었어요. 전국에 재개발 책이. 지금은 재개발 검색하면 책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완전 초창기 진입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15년도쯤에 샀는데 재개발이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하냐면 한 17년도, 18년도쯤부터 그 재개발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15년도에 또 호재 있는 지역에 사놓은 게 있어요. GTX A 노선이라고 제가 뒤에 이제 교통호재 그 파트에서 알려드리겠지만 강남까지 20분도 안 걸려서 갈 수 있는 여기 들어오는데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그 호재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15년도에 산 게 17년도까지 4년 거의 3년 동안 4천만 원 올랐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18년도 하반기에 그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1억이 오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 얘기하냐면 이때까지는 호재 투자를 굳이 호재를 찾지 않아도 좋은 지역들도 싼 데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재건축 재개발 핫해지면서 좋은 지역들도 이제 다 같이 오르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좋은 지역이 다 오르고 나니까 이제 호재를 공부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지역들도 호재 투자자들이 진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오르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호재도 없고 좋은 지역도 아니었는데 좀 싸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물건들이 오르기 시작해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물건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시기별로 오르는 걸 봐서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요 다음 챕터에서 좀 더 상세하게 변수를 짚어드린 이유는
꼭 사이클이 요 순서대로 흘러가지는 않아요. 사이클이 요 순서대로 꼭 흘러가지는 않고 주체들의 변화와 중간에 이제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 좀 다르게 변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사이클 같은 경우는요. 이게 하락장이 오려면 공급이 많아져서 하락장에 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급이 많아지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상승장에 건설사에서 공급을 분양을 지금보다 원래 더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나라에서 확보해 놓은 택지가 없었어요. 빈 땅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하고 싶어도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공급을 못했습니다.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의 사이클이 약간 헝클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뒷파트에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투자라는 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자, 그러면 수도권은 그러면 이미 여기까지 다 왔고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나 지금 수도권에 살고 이제 강의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의 순환 주기는 모든 지역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우리 수도권은 여기지만 어느 지역은 이제 갭 투자 시기로 들어가는 지역들도 있고요. 어느 지역은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핫한 지역들도 있고 시기별 그 지역마다 사이클이 다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역마다 사이클이 다르다는 의미도 여기 어디에 위치했는지가 다르다는 얘기도 되지만 지역마다 사이클이 다르다는 또 다른 의미는요. 수도권은 갭 메우기까지 한 바퀴를 완전히 다 돌아요. 왜냐하면 모든 전국의 투자자들의 워너비가 수도권이죠. 그리고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금력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한 바퀴 다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오락실에서도요. 내가 게임을 잘 못하는데 동전을 많이 쌓아놓고 오락을 하면 끝판왕까지 어찌됐든 깰 수 있죠. 근데 동전이 적으면 끝판왕까지 못 가고 중간 보스 정도 깨다가 아씨 오늘 끝났네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유동성에 따라서 유동성이 서울같이 많은 지역들은 끝판왕까지 다 가요. 근데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그만큼 적겠죠. 왜냐면 인구수도 적고 그 인구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적고 하기 때문에 요 사이클을 어느 정도 돌다가 금방 멈춰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뭐 재개발, 재건축까지만 건드리다가 멈춘다던가 그러면 좀 더 방망이를 짧게 잡고 들어가겠죠. 좀 단타를 생각하고 들어갈 때 가능성이 높겠죠. 지방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투자 타이밍을 잡아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순환주기의 사이클이 다르다는 건 지역마다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도 다르고 그리고 지역마다 어디는 완전하게 이 한 바퀴를 돌 수 있지만 어딘가는 이 한 바퀴를 완전히 못 돌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거를 완벽하게 돌 수 있는 지역은 어디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대구랑 부산이랑 수도권 정도는 이 사이클을 완벽히 돌릴 거라고 봅니다. 그 외의 지역들은 이 사이클을 끝까지 가기는 사실 좀 모자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분만씩 쳤다가 30분에 챕터 4부터 먼저 하고 챕터 3은 다음 주로 넘길게요. 네, 5분 쉬었다가 30분에 뵐게요.